오늘은 간단하게 연방준비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연방준비 도구 전까지 30분 내 빠르면 20분 안에 끝내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연방준비 제도가 뭔지,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맨날 말만 하는 FOMC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FOMC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FOMC 위원들, 그리고 FOMC 회의까지 보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ederal Reserve System, Fed 홈페이지에 나오는 The Fed Explained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 PDF 자료가 한 80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80장을 다 읽으면은 사실 어지간한 전문가보다 연준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금융시장에 그래도 꽤 오래 몸을 담았고 나름 지금 뭐 투자 심사에도 참여하고 사모펀드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이거 본 사람은 제가 아직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 미국 중앙은행으로서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관으로서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연준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12개의 Federal Reserve Banks, 연방 준비 은행들이 있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죠. 이렇게 세 기관이 있습니다. 예, 영어 보시기 싫으니까 한국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중국의 인민은행이나 일본의 일본중앙은행과 같은 똑같은 중앙은행입니다. 이름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서 준비 뭐 '중앙은행이 아니라 다른 기관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앙은행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준은 연준 이사회 그리고 12개 연방준비은행 FOMC로 이루어진다. 한국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연준은 국가의 통화 정책을 지휘하고 통화 정책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한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보조하고 금융기관들을 감독 규제하고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발생했던 지역은행 사태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와닿으시죠? 은행이 멀쩡한지 계속해서 규제하고 감독하고 문제 생기면 빵꾸 떼어주는 게 연준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와 지역 개발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자정에 파월 의장이 상원하고 하원에서 이제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반기 통합 정책 보고가 끝난 다음에 상하원 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FM 때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때 생각보다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는 질문도 사실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지역 개발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하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고 왜 이름이 연준이냐, 연준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미국은 총 50 개의 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 US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이름이 됩니다. 이 이 50 개의 주들을 합한 게 그냥 나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위에 여기 성조기 보이시죠? 요 성조기의 별들이 총 50 개입니다. 이 50 개의 별들이 각각의 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미국의 역사를 얘기해 보면요. 미국이 1798년 나타났습니다. 태어난 거죠. 초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 해서. 근데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제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식민지 국가였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밍턴 장관이 경제 안정화 플랜을 발표하는데요. 요때 발표한 것들이 중앙은행 설립, 국채 발행으로 연방 정부의 수입 확보, 그리고 통일된 화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보시고 넘어가지. 그래서 이때 이미 1798년 초대 재무부 장관 때 현대 금융 시스템이 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턴 재무부 장관이 이제 제1 미국 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라는 이름이었고요. 근데 중앙은행은 지금 연준이잖아요. 왜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고. 예. 20년 만에 이게 만들어지고 지자마자 사라졌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50개 주가 아니라 13 개의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 13 개의 주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란 정부에서 갑자기 "대통령도 같이 중앙 정부 만들지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다 다스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반발을 났었던 거죠. 그래서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가 망했고요. 그다음에 또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가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같은 이유로 15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화폐를 안 찍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달러가 지금 미국과 세계상에 얼마나 잘 공급이 되고 있나, 유동성이 충분한가 판단을 하고 뭐 지금처럼 금리도 조절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가 과열돼 있으면은 긴축 조정을 통해서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다시 1913 년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First Bank of United States였고 두 번째로는 Second Bank of United States였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도 이번에도 Third Bank of United States라고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또 많은 주들이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또 니네 우리 통치하려는 거지. 나 니네 감독 받기 싫어."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Federal Reserve of Federal Reserve System으로 이름을 하면 '사람들이 중앙은행인지 모르지 않을까?' 약간 고런 용도에서 이름이 어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연준이라고 했을 때 당황하셨잖아요. '연준이 뭐지?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도 같이 당황했고 얼레벌레 중앙은행 이름이 페드가 되고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페드가 만들어진 지 111 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느낌은 약간 뭐 2000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연준이 새로운 금융을 안정화시킬 도구를 만들고 있고 뭐 새로운,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팬데믹 시기 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처음 도입된 거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만나볼 예정이지만,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했던 것도 회사채를 매입하는 걸 지원했거든요. 요것도 처음 했던 도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 중에서 돈 벌 일이 많을 것이다.' 연준의 개념만 좀 알고 계시고 새로운 도구가 탄생되는 걸 아시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것이다.' 작년 4 월에 이제 시그니처 뱅크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망하면서 BTFP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연준이 처음으로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DW와 BTFP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 개의 주들이 있는데 연방준비은행,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총 12 개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네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리치몬드,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그리고 요렇게 12 개가 있고요. 요게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요 지역 은행의 각 총재들이 FOMC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댈러스 페드의 총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면 댓글로 주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네. 달라스 페드의 총재는 지금 현재 로리 로건입니다. 중도파의 감자님이 아슬아슬하게 맞춰 주셨네요. 네. 검색하고 온 티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뭐 딜레이가 있으니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의 존 윌리엄스, 클리블랜드의 로레타 메스터, 리치몬드의 토마스 바킨, 애틀랜타의 라파 보스틱,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달라스의 로리 로건, 캔자스시티의 제프리 슈미트, 미네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가 사임하고 아직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인테림이라고 해서 임시 총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뭐 금융시장에서 뭐 연설을 안 하셔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필라델피아의 패트릭 하커, 버스턴의 수잔 콜린스, 시카고의 어스틴 국스비까지 총 12명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페드가 총 3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연준 이사회랑 12개의 지역은행이랑 그리고 마지막이 FOMC입니다. 이 FOMC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는 Federal Reserve Act라고 연준 법이 있습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수립할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섹션 2A를 전부 읽어보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완전고용, 물가 안정 및 적당한 장기금리란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성과 이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통화와 신용의 장기적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강의 처음에 감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연준 그리고 FOMC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리고 적당한 장기 금리란 목표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 적당한 장기 금리는 목표긴 한데 사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낮아요. 실업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적당한 금리를 낮추는 거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부양하면서 다시 고용을 많이 들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은 다시 금리를 높이면서 인상하면서 물가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연준의 양대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매번 여러분이 FOMC 회의에서 보시잖아요. 뭐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are remained focused on maintaining"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dual mandate가 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과 물가를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간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3개 나오는데 요 3 개에서 이제 ADP 비농 지표에서 고용이 약간 둔화되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챌린저 해고자 지수는 유지. 해고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에 BLS-CES에서는 실업률은 적당히 유지 3.8% 내지 3.9% 정도. 그리고 고용 변동량은 약간 낮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증시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은 지금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ADP에서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는 물가 지표죠. CPI에서도 낮게 나와서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용과 물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투표권을 가지는 위원 명단을 보면요. 모두 다 아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계신데 이분은 작년에 연준 부의장에 지명되셨죠. 임명되었고 요분은 특이사항이 흑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히 연준 의장에는 흑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연준 부의장이 없어 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고들 뉴스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바는 이제 부의장인데 금융 감독을 주로 하는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은행 스트레스 사건 관련해서 마이클 바가 계속해서 연설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의 자본 비율, 특히 대형 은행의 자본 비율을 올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오셔서 올해 여름쯤에 아마 새로운 법안이 도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4분, 미셸 보우만, 리사 쿡, 에드리아나 쿠글러,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요 7 명은요, 매년 투표권을 가집니다. 매년 투표권을 가진다는 말은 내가 이 직위에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무조건 FOMC 회의에 참석해서 금리를 인상할지 인하할지 투표를 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 마지막 밑에 있는 4 명, 죄송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까지도 상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4명 있잖아요. 로레타 메스터, 토마스 바르킨, 라팔 보스틱, 메리 데일리, 요 4 분은 지역은행 총재로서 매년 돌아가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다들 아시피 닐 카시카리 총재와 블라드 총재가 투표권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매파적이셔서 연설할 때마다 좀 시장이 발작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돌아가는 4 명의 총재가 비교적 레스터 총재를 제외하면은 비둘기 파적에 속해서 조금 더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MC는 FRB 위원 7 명이랑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랑 그리고 나머지 4 명, 지역은행이 총 12 개인데 그중에 뉴욕 준비은행의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요. 나머지 11개 준비은행 중에서 4개 은행의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의 임기는 4 년입니다, 4 년. 그래서 파월 의장은 2026 년까지 연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안 고쳤네요. 요걸로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FOMC 회의는 총 1 년에 8번 합니다. 45일 주기로 FOMC 회의를 갖고요. 우리가 이미 2 월까지는 했고, 그리고 2 월에 FOMC 회의를 성명을 발표한 후에 3주 뒤에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 드렸죠. 그래서 그다음 FOMC 회의는 3월 21 일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와 이번 CPI가 정말 중요한 게 결국 3월 전까지 나오는 지표가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12 월과 1 월이 제 생각에는 연말 연시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경제가 너무 견조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견조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3월 FOMC를 맞이하면은 higher for longer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별표 보이시죠? 요 4 개의 별표 보시면 요 날이 경제 전망 요약, 영어로 하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SEP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2월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높고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높다 보면은 이 경제 전망 요약에서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금리 경로 점도표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9 월, 10월 정도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이때 갑자기 연준이 점도표에 너무 높게 점을 찍으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였잖아요. 그런 현상이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지표가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요거 때문에 그러시구나. 저는 FMC를 돈 버는 알바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매번 실시간으로 FMC 회의를 번역하고 통역해 드리고 있잖아요, 분석하고. 그래서 이날마다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한 80% 90% 확률로 이날 돈을 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FOMC 회의를 보면은 사실 제가 그날 자느라 좀 늦게 봤잖아요. 근데 뭐 늦게 일어나서 봤는데 딱히 위험한 거 없고 기자회견 전문 보면서 번역하는데도 나쁜 게 없어 가지고 근데 그날 시장이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2%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TQQQ를 매수했고 매수한 내역은 제가 단톡방에 공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매수한 TQQQ가 지금까지 계속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저는 FOMC를 돈 버는 날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매년 8번 45 일마다 열리고요. 3, 6, 9, 12월 요때는 경제 전망 요약 SP가 나오고 FOMC 회의는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질문이 나와요. 이제 이틀 동안 갇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저번에도 아마 닉 티미러스였나? 기자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온 어떤 지표 봤냐?" 그래서 파월 의장이 "네 그것도 봤다. 보고 나서 우리가 그걸 토론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자신의 금리 점도표에 반영하는 위원도 있고 아닌 위원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서머 타임이 아니면 4 시에 발표되고요. 서머 타임엔 3 시죠. 그래서 성명이 발표되고 제가 10분 정도 만에 번역을 해서 올려 드리니까 읽어 보시고 그리고 4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요것 또한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번역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새로 들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네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CPI에 어떤 메커니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네프콘으로 전해 드리고 있어서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임금 상승률이 낮다고 꼭 CPI에 좋다는 건 아니에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평상시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적으로 팬데믹 때 쌓아 놓은 초과 저축 그리고 팬데믹 때 발생했던 구인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플러스 공급망까지. 그래서 팬데믹 때 기업들이 경제가 크게 문제될 줄 알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연준이 기록적인 경제 부양을 하고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빨리 반등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새로 다시 산업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무섭고 주식 코인해도 돈 많이 벌고 일 안 해도 지금 실업보험 다 나오고 부양책 한다면서 3 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주는데 뭐하러 굳이 일을 하냐. 이래 가지고 군시장이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이 줘야지. 이것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너무 올랐고요. 임금 상승률이 오르다 보니까 그 돈으로 즐긴 거죠. 여행 다니고 차 사고 집 사고. 그런데 이제 사실 상품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몇 년 쓰잖아요. 여러분도 핸드폰 쓰시면은 뭐 짧으면 2 년, 우리 퓨처 구독자분들 같은 아재분들은 5 년도 쓰시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때 차라든가 핸드폰을 샀다고 가정하면요. 아직은 쓸 만해요. 사실 지금 금리도 높고 딱히 돈을 크게 쓰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누리지 않으면 체감이 너무 많이 돼요.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이코노미로 내려오면은 체감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누리던 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인플레이션보다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가 이거고요. 근데 서비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인풋 코스트, 투입 비용이 인건비예요. 차를 만든다고 보면은 뭐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공장 짓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서비스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가장 핫했던 파트가
이제 숙박 및 레저, 그래서 호텔업, 관광업 요런 거였는데 뭐 이런 거에서는 사실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 있다. 고렇게 보고 있습니다. 쉘터 지수와 임금 상승률은 크게 영향은 없죠. 물론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그만큼 월급이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품도 사고 뭐 월세도 내고 이럴 수 있겠지만 뭐 큰 영향보다는 영래포 잔고 축소 맞습니다. 유동성의 문제죠. 저는 영래포 시장이랑 금리랑 직접적으로 연결하진 않아요. 유동성의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계속 의견을 주고 있잖아요. 영래포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대차 대조표 축소를 테이퍼링하거나 아니면 종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밸런스 시트 축소 문제로 가지 이걸 금리 인하 문제로 끌고 가는 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그 밸런스 시트 축소 이슈를 아시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예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뭐 오늘 강의 내용은 전부 네프콘에 올려 드렸으니까 훨씬 더 자세하고요. 천천히 읽어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뭐 우리 토론방도 좋고요. 아니면 X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제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밖에서 저희 고양이가 왜 혼자 말하냐고 울고 있어 가지고 오령 타이거 님은 또 이번에도 오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들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김바 님도 중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자이거 님도 감사합니다. 주리 님도 굿밤. 맞아요. 비교적 이제 팬데믹 초기에는 화이트 컬러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개발자들 요쪽 계층의 인력단이 많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블루 컬러 쪽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에요 사실. 물론 화이트 컬러랑 블루 컬러를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쉽진 않은데 이 부분을 고려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극화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에도 그분이 등장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정리를 해 줬는데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한 군 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라서 고임금과 저임금의 격차가 줄어든 거죠. 일부 지표에서는 역대 최저라고 해요. 그래서 블루 컬러 노동자 계층이 인력량이 많으면 결국 블루 컬러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주는 거죠. 유가나 지출 문제는 저보다는 네 우리 철선풍기 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또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유가는 이미 충분히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유가 같은 문제는 또 재밌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잖아요, 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인데 정확히 보는 건 CPI라는 거는. 유가가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서 CPI의 영향은 굉장히 뭐 제한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연준도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물가에 비하면 오히려 석유, 원유 이쪽 물가는 너무 덜 오른 것 같아요. 우리처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다행히 호재고요. 물론 시추회사나 석유회사 자체를 투자하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저는 뭐 유가를 예상한다기보단 경제를 보고 유가를 같이 보는 거죠. 네. 유가를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질문 넘어갔으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고용지표 같이 실시간으로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